네, 정치는 팀캠 시작합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춥습니다. 네,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김만권 박사는 몸에서 열이 많이 나나 봅니다. 막 팔을 좀 걷어붙였어요. 이게 습관인데 이게 네, 아무것도 붙여 뭘 못하는. 네. 자, 저렇게 열성 모드로 지금 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네. 자, 오늘 또 김은지 기자의 발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외교안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 위기에 따른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과 그리고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만이 아니라 심지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식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보여줬던 이야기들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좀 워딩이 달라진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대선이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질 테지만 사실 오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몇 년 전이라고 여기실 텐데요. 그렇죠. 예, 올해 3월에 선거가 있었고 네. 작년 말 올해 초 윤석열 특히 캠프에서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들을 비판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공세적인 태도들을 취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그렇게 이제 말전쟁으로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당장 선제 타격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기자들이 약식회견 출근길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이제 충분히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바로 박진 장관이 청문회 때 어렵다라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라는 이슈에 대해서 선거 후보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다른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더욱 신중하고 가능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럼 앞서서 외교안보 이슈를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정쟁화하고 표를 했는지 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뭐 전 이 이슈를 보면서 저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무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가 비핵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평화주의자고요. 예. 그리고 뭐 전쟁을 하면 저는 거기서 다쳐나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뭐 결국은 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이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평화적으로 뭐 만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게 어떤 분위기가 그 전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력 충돌 분위기가 고조될 때 그걸 더 고양시킨다거나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전술핵 이야기나 뭐 재배치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때 그리고 뭐 심지어 핵무장도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나오시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북한이 뭐 핵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설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뭐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핵 정책과 이게 어느 정도 상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장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도 이롭고 그리고 뭐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야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뭐 이렇게 또 허용했을 정도의 어떤 일들이냐 이런 상황들을 다 판단해 볼 때 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핵 정책 자체가 핵을 비핵화시키고 핵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뭐 많은 국가들에게 이것들을 더 이상의 해구산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해구산 제공에 대해서도 뭐 꺼리는 추세가 최근에 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더 나가서 이제 저희들이 한반도에서 만약에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핵무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우리 주변 국가들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는 건 미국한테도 별로 또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고 그리고 또 바로 옆 국가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플루토늄 생산 1위 국가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자 하면 또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국가고
그리고 대만도 늘 중국 본토의 위협 아래서 지금 이게 자기들 늘 뭐 핵무장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고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기 전쟁, 핵무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레이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이 관리하려고 하는 그 핵화의 어떤 그 NPT를 중심으로 하는 비핵화 정책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저는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저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이제 두 측면으로 좀 나눠서 이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범주는 지금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안보 정책의 어떤 그 실효성 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치적 배경일 것 같은데 일단 실효성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정부 당국자의 공식 멘트는 적시에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 지금 딱 멘트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근데 외교부 대변인도 예.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작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술핵 이야기가 물론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끌고 갔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대통령의 입장, 선거 때 알고 있었던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5월 달에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달 들어서 이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자들이 묻자 대통령이 과거와는 좀 다른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제까지는 가능성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 발 나간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은 더 어떤 면에서는 세게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핵무장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는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이 과연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클 텐데 그렇죠. 예,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얘기가 되는 우리가 정치적 배경에서 사실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전술핵 재배치 뭐 핵무장을 일단 뭐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 뭐 핵무장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미국 백악관 NSC 보고서를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거는 저희도 여러 번 이제 본방에서도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략 자산의 적시 조율 배치.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가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좀 상정하고 미국하고 좀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지점은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핵 항공모함을 다시 어떤 뭐 전개를 시킨다든지 핵 추진 뭔가 잠수함을 뭔가 전개를 시킨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인데 자 그것이 어느 정도로까지 그런 북한의 어떤 도발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실효적인 측면 사실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오니까 오히려 더 쏴대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서 좀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전문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정치 영역이니까 우리의 코너는 그러면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바로 그 정치는 팀김 시작하기 전에 배종찬 소장하고 안보 이슈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잠깐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는? 네, 이제 보통은 안보 위기가 왔을 때 전통적으로 국기 결집 효과라고 해서 이제 위기 시에는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 용어에서 랠리 라운드 이펙트
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걸 잠깐 이제 넘어서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갤럽 조사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지점들이 갤럽 같은 경우에는 13일까지 조사 결과이거든요. 근데 14일에도 또 큰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보수층 중심으로 결집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갤럽 조사를 보고 있으면 이제 특히나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평화적 외교적 해결책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67이고 평화 외교적 해결책은 효과가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전체 판에서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데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꽤 그 지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토끼 결집이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집토끼를 결집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도 결집을 노릴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굉장히 이러한 강한,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사적인 옵션들에 대한 말전쟁이 쉽게 색깔론으로 미끄러지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어제 심지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색깔론을 끌고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의 친구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등치시키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까지 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날뛰날근 색깔론으로 다시 연결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만곤 박사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참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뭐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 여기서 들어가 있는 뭐 김일성주의라든지 이런 말들은 참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말이다. 정말 우리가 지금 저는 약간 영화 백투더퓨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너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처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강대강으로 이제 뭐 핵무장까지가 나오는 어떤 이렇게까지 이제 이 논리를 강화시키는 이제 논의를 강화시키고 이제 여론을 이렇게 조장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너무 낮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전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대통령이 뭐 해왔던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계속 논의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원래는 뭐 한 사나흘 가서 죽어야 될 어떤 그런 논의들이 정부와 뭐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몇 주씩 늘어지면서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고 좀 반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카드로 이걸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지금 김문지 기자의 분석대로 전통적 지지층 결집 효과를 염두에 둔 안보 이제 띄우기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 어떤 분석에는 저도 100% 이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안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안보 의제를 안 띄워서 외교 참사 의제가 계속됐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깔면은 거기서 뭔가 거두고 있는 무형의 소득이라는 것들이 일단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안보 의제가 외교 의제를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정책 효과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보 의제 띄우기의 소재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반복되는 익숙한 소재들이라는 거죠. 뭐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뭐 했다라는 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도가 떨어진다. 결국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입만 열면 커밍순을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핵실험, 그죠? 개봉박두, 7차 핵실험 개봉박두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시선이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권 같은 경우. 결국은 안보 의제 띄우기를 넘어서 안보 총공세라고 하는 것들의 기점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7차 핵실험으로 잡고 있고 지금 그 벌이고 있는 모습은 그것을 위한 예열 단계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그 현실적인 진단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물론 7차 핵실험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이루어지고 한동안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있었던 심지어 이제 북한의 어떤 핵무기 성능이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 만한 그래서 미 바이든의 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자체는 그 이슈 자체에 폭발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러한 안보 국면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어떤 보수 결집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중도까지 확장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였던 지점들에 있어서 신뢰를 좀 주지 못하는 혹은 이 이슈를 장악하지 하고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10월 4일에 이제 우리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ICBM이라고 발표했던 북한 미사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 상공으로까지 날아가서 사실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한미일이 난리가 났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NSC가 열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직후는 아닙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바이든과 기시다가 그러니까 미일 정상이 통화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이슈에 있어서 이제 바이든과 이제 기시다는 이 한반도 평화 이슈 그리고는 이제 한미일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되진 못했지만 다들 지켜보고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NSC 저는 대통령이 늘 NSC 주재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날은 꽤 심각한 이슈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하게 주재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도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었고요. 그 약식회견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자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도 중간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주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안보 이슈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걸 잘 다룰 수 있는 분인가라는 걱정이 쌓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NS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늘 주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과거의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대통령이 NSC 주재 매번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공격들을 굉장히 정쟁의 소재로 삼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안보 대응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열 과정에서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김은지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요인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요인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열 과정이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강대강 대치 그러면서 이른바 위기감 고조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정식인데 문제는 여기서 김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현무 2C 미사일 낙탄 사고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예열 과정에서 어떤 그리게 되는 어떤 그 그림에 뭐냐면 생채계가 나와버리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전략적 발언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특성이 아주 많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김문수 발언.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예열 과정에서 지금 여권이 어떤 그 전략적으로 놓고자 하는 포석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도 좀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닌가. 요 교란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뭐 두 분 말씀이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발제 시작할 때 선제 타격론으로부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제 타격론 자체가 당시로 되게 어이없는 발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비판이 그때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안보관을 대통령 후보가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그때도 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작에서부터 대통령이 적정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뭐 국가 위기 시나 북한 도발 시에 바로바로 이제 뭐 국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그러면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이야기하고 있고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국민들은
한미일 동맹이 미일 동맹 중심으로 돌아가지 우리가 거기 약간 곁다리로 끼어 있는 느낌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한미일에서 한미가 중심이 되고 있나 미일이 중심이 되고 있나고 할 때 미국이 말하는 뭐 이번에도 훈련상에서 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든지 부른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일본의 자위대를 갖다가 일본의 해군처럼 뭐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속에서 자꾸 이제 미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제 국민들도 파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 뭐 충분히 맞는 말인 거 맞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현모 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황당했었잖아요. 앞으로 쏜 게 뒤로 온 건데 이제 그러면 이건 정말 이게 한 발에 뭐 제가 40억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만든 무기가 제대로 뭐 방어 체계가 그 공격 방어 체계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 이슈들이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경제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외교 문제를 가리는 어떤 그런 이슈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딱 당면에 있는 고환율을 비롯해서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환율이 올랐는데 그러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은 뭐 이렇게 또 금리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여기에 뭐 주식 그리고 뭐 그다음에 주택 뭐 또 그리고 이 가상화폐 이 모든 시장에서 다 문제가 다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제대로 한 전략이나 뭐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북한과 우리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맞서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이 맞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서 우리는 양국으로부터 다 이익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예 없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이 이슈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다뤄나간가를 보고 있을 때 정부가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안보 이슈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결속력이나 어떤 제대로 된 평가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성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천명을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한다가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유가치 연대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것들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이 뭐냐면 방향을 잡고 달리려고 하면 뭔가 계속 내부적 요인으로 그러니까 제동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천명을 한 건 일단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한미 동맹이 복원이 돼서 어떻게 지금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웅변이 되는 게 아니라 맞아? 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게 되는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 감축법은 경제 요인이지만 윤석열 정부 스스로 경제와 안보를 통합시켜버리는 개념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것들을 삭감해버리는, 희석시켜버리는 요인으로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쏴? 그럼 우리도 쏠게. 그래서 터진 게 뭐예요? 낙탄 사고. 한미동맹 우리 강화할게. 그래서 터진 게 뭐예요? 인플레 감축법. 이런 식으로 되면서 뭐냐면 안에서 계속 김이 새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의 지적에 따르면 오히려 어떤 신뢰감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면서 오히려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당신들이 정말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자꾸 어떤 뭐냐면 불신을 키우는 요인들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다. 이게 특징적 현상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지금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사적 전환에 있어서 여튼 윤석열 정부는 선거 캠페인 때부터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가치 연대 가까이 가서 미국과 한 발 더 가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내세웠고 뭐 제 생각에 동의와 상관없이 국민들께서 그거를 선택하셨다면 정부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자꾸 물음을 하게 되는 게 낸시 펠로시 패싱이 되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휴가라는 이유로 한국에 왔던 낸시 펠로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인데 만나지 않고 넘버 3 넘어갔었죠. 네. 예.
그러니까 권력 서열로서는 3위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대통령, 부통령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뭐 휴가라고 100번 양보해서 안 만나실 수 있겠지만 그럼 그날 적어도 연극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을 노출해서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통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무엇이죠?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자꾸 노출하는 것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제 타격론도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저수지에서 SLBM 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회의적인 보도를 내놓잖아요. 이른바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냐. 그게 뭐냐면 탐지를 해서 그러니까 선제 타격의 전제는 탐지잖아요. 근데 탐지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제 타격이 성립이 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보 의제를 띄워서 다른 의제를 일단 덮는 데까지는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안보 의제를 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안을 지배해드리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수렴시켜서 대통령 지지를 끌어올린다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감만 더 안보 의제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떤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심시키면서 그러면 정부에게 믿고 맡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 심리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꼬리라고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이제 또 출근길에 말 실수를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다. 남방조치선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사실 이제 존재하지 않는 선이라고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비판들이 있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차원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는다라는 식의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태도이냐. 국민들한테 신뢰를 사실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지냈고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적어도 이제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전문가를 잘 쓰는 것도 어떤 걸 보는 눈과 시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자꾸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면에서는 불안감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 변명이 나왔을 때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쉽게 풀어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들리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대충 말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강대강 이걸 고양하면 고양할수록 제가 해외 투자자라면 여기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처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이 되고 위험한 곳이 되고 내 자산이 거기 가서 어떤 안전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걸 고양시켜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위축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뭔가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고 중구난방식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하겠다는데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핵 확산 방지 정책에 가장 반하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미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나 정책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목표와 하는 행동들은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떤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이것들을 제대로 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고요. 실제 여론조사에서 보면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 부분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그러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할수록 어떤 군사적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에 들어가신가 있어서 어떤 강경책과 온건책, 그다음에 협상 방안과 대치 방안이 동시 모색이 된다. 어느 게 옳다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중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지금 대화 전략, 협상 전략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을 때 북한의 반응은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였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박광대에서 피격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남북이 그렇게 대치했는데도 이면에서 베이징에서 만나고 하면서 다시 어떤 남북 간 대화과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게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아직 공개될 단계가 아니지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는 그건 되게 반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로만 간다면 이건 대책 없는 것일 수가 있다. 그 대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무례한 언서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는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주 무례하죠. 예, 모욕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돼 있는 이슈에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심지어 북한을 직접 물론 의원 시절이긴 하지만 가서 김정은 당시 위원장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죄송합니다. 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됐었었는데요. 그런 식의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관련된 있는 이슈들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좀 색깔론들을 제기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지금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겠지만요. 부디 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위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거에 자꾸 김을 빼는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교란 요인이 정권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정부의 지금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의 하나의 뭔가 증자가 저를 뭐로 보냐면 현무 낙탄 사고가 있을 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어떻게 기능했는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보고했다 외에 제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건 없거든요. 대통령은 둘째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기민하게 제대로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가부터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부터 뭔가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미심쩍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보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단합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노리고 싶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부에 정권 내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이 대화를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은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과 대화자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색깔론 공세에 시달리죠. 그렇죠. 보수 인사 보고 김일성주의자라고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니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북한까지 찾아가서 거기 최고 지도자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수가 굉장히 이런 프라이어리티를 질 수 있는 이슈인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뭔가 가지런하고 뭔가 되게 치밀하면서 전략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사실은 하나가 더 주가 되죠. 주도적인 모습. 한미일 사이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 하나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없다. 다만 목소리 톤만 올리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해서 전략자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또 바이든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 G20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푸틴 대통령도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대통령이 또다시 이 정상회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지금 오히려 너무 가진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우리 패를 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이거죠. 아까 잠깐 김만곤 박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코리아 리스크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북한 요인이 결국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특히나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정적인 어떤 응답이 상당히 되게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경제 민생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 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뭐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보 의제와 경제 의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여기서 균형점을 잡아들어가는 행정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윤석열 정부의 과제인데 그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코리아 리스크를 지금 결과적으로 키우고 있다. 그냥 어떤 말뿐이지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말이지만 그 말을 어떤 톤을 높여버림으로써 오히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위기감을 어떤 높이는 쓸데없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 경제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요즘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전략적 면모가 너무 부족하다.
뭐 여기서 뭐 무능하다, 뭐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립적 표현을 쓰면 전략적 면모가 너무 부족하다. 요 얘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동의하는 지점이고요. 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플랜이 있었으면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전 세계적인 국제 지형에서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뭐라서 국민들이 이 방향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 자체를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그러면 정말로 뭐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정치는 팀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김만권 박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